간밤 뉴욕 증시 급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 전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12년 만에 재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됩니다. 내일부터 주식 거래도 재개됩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 화재가 지난해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험금 산정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지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로 인한 중국 북경 봉쇄에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는 등 동시다발적 악재에 뉴욕 증시가 3% 안팎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에 코스피도 1.41%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소폭 줄이며 전거래일 대비 1.10% 하락한 2639.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도 장중 64,900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개장 전 매출 12조라는 1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2.25% 하락한 108,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인 대성에너지와 GSE는 급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패닉셀링은 지양해야 한다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0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국내 2위 대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 LG, 롯데가 포함된 상위 5개 대기업 그룹에서 순위 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으로 SK와 현대차만 보면 두 기업 집단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발표에 따르면 SK그룹의 자산 총액은 291조 9,690억 원으로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SK 순위 상승은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 자산이 20조 9천억 원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SK온과 SK어스온, SK멀티 유틸리티 분할 설립과 석유사업 영업 환경 개선 등에 따른 자회사 자산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12조 원을 넘어서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형적인 비수기임에도 반도체 산업 최대 호황기를 넘어선 이 최대 실적을 낸 건데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매출 12조로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5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43.1% 늘어난 12조 1,557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9,829억 원입니다. 매출은 반도체 산업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을 넘어선 역대 1분기 최고액입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16% 늘어 1분기 기준 2018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방어에 성공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는 반도체 업계의 전형적인 비수기로 꼽히지만 주력 상품인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작았고 지난해 연말 자회사로 편입된 솔리다임의 매출도 더해진 겁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회이사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ESG 경영 관점에서 여성 사회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과 반도체주 약세에 SK하이닉스는 전일보다 2,500원 하락한 10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이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안도와 거래 재개 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건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1월 3일 거래 정지 이후 약 4개월 만에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개선과 재무 안전성, 영업 지속성 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실적도 고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2배 늘어낸 5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과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 회계관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거래 재개 후 주가 향방에 쏠립니다. 거래 재개 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가 급락하는 투매 공포가 드리운 겁니다. 대내외 악재에 증시가 출렁이는 데다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42,964명으로 발행 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는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 관련 분기별로 주요 이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작년도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보험사는 농협생명과 메리츠 화재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민원 건수가 33.3건으로 전년 대비 24.3% 늘어나 생명보험사 중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작년 환산 민원 건수는 29.9건으로 전년 대비 16.8% 늘어 손보사 중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으로 재무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며 불만인 건데요. 보험사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업계의 보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리가 올랐으니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 이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금리에 올린 보험료가 최근 8개월간 이어진 금리 상승에도 그대로인 상황. 소비자들도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10에서 20%가량 인상한 뒤 기존 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RBC 비율이 하락하며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의 1분기 RBC 비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17.1에서 67.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RBC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KB금융지주 계열사인 프루덴셜 생명입니다. 올 1분기 280%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6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4차례에 걸쳐 1.5%까지 올렸고 올해 안에 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죠. 이 NFT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자체 NFT를 발행하거나 또 경품으로 지급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고요.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시장이 뜨거운 곳이 또 NFT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네, 기업들이 NFT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NFT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인앨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NFT 시장 규모는 최소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화로 따지면 대략 32조 원 정도인 겁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 시장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증명서 발급 같은 일상 영역으로도 스며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법제화 움직임이 좀 미미한 만큼 NFT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현재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이 NFT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이 NFT 시장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신사업 먹거리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트렌드가 되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NFT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대체 불가능 토큰은 디지털 파일 소유자와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모두 저장이 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교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고유성과 희소성이 부여가 되는데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게 또 MZ세대의 소비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MZ세대를 향한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유통업계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NFT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네,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업계부터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NFT에 발을 들인 건 CU인데요. 지난달 작가 레일레이와 손잡고 NFT 미술 작품을 선보였고요. GS25도 NFT 업체 메타콩즈와 소셜미디어 프로필용으로 사용 가능한 한정판 NFT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코인을 탑재한 신개념 세븐 NFT를 발행했는데요. 미니스톱과 통합한 기념으로 제작된 샌드 아트 콘텐츠에 가상화폐 클레이가 적립돼 있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까지도 가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도 각각 자사 캐릭터 찌빠기와 푸찌를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자사 인기 상품을 NFT로 발행하는 등 유통업계에서는 각 채널의 정체성을 담은 NFT 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입을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칩박이와 뿌찌 이름만 들었는데 굉장히 또 재밌네요. NFT 시장들 좀 살펴봤고요.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가 브랜드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 니로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니로 플러스 출시로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기아가 니로 플러스를 공개하고 PBV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PBV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용자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를 뜻합니다. 기아가 이번에 출시한 니로 플러스는 2018년 이후 전 세계에서 15만 대가량이 팔린 1세대 니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생 PBV입니다. 니로 플러스는 실내 규모는 작아졌지만 공간 활용성은 더 커졌습니다. 차량 외관은 전구와 전장이 기존 1세대 니로 대비 늘었고 새롭게 적용된 하이루프와 리어 글라스, C필러 등으로 넓은 공간감을 연출했습니다. 실내는 1열과 2열의 천장과의 거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아는 니로 플러스로 PBV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국내 택시 서비스 종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상과 여가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택시 전용 모델과 업무 여가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 법인 모델 등 두 가지로 다음 달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아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하는 니로 플러스를 출시함으로써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시행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우수한 공간성을 갖춘 다목적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다음 달 니로 플러스 사전 계약 시점에 캠핑에 특화된 개인 법인 모델 전용 캠핑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TV 신제품 11개 모델의 영국 카본 트러스트의 탄소 발자국 탄소 저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인증기관입니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삼성전자는 TV 자체 무게와 사용 전력 소비량을 줄여 네오 QLED와 QLED, 크리스탈 UHD, 더 프레임, 더 세리프 등 처음으로 신제품 전 라인업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올해 전년 대비 30배 이상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모든 모바일, 가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건설업계에서도 안전사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10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됐지만 사망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다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현대건설과 요진건설에서는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DLENC와 한화건설, 계룡건설, 화성산업 등 4개 건설 현장에서는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올 1분기 사망자 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가 컸던 데다 사망사고 발생 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 10곳에서 올해 7곳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형 건설사의 노력이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체계와 경영책임자 의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체계를 좀 갖추다 보니 대형 건설사의 재해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양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양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잇단 수주에 성공하며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수도권에서 벌써 3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따내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한양 수자인 브랜드의 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지난 19일 성남 하대원동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엔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에서 각각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권을 따내면서 전체 1,609억 원의 수주고를 쌓았습니다. 하대원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3개동, 165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8호선 신흥역, 수인 분당선 모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분당에서 수서, 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연이은 시공사 선정은 조합으로부터 한양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전국에 20만 세대를 공급한 사업 능력, 수자인의 브랜드 파워, 특화 설계 등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양은 한양의 주택사업 노하우와 업그레이드된 수자인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랜드 리뉴얼과 특화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한양은 주택사업과 소규모 주택사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주택사업에서 2조 2천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며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최근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LH가 이번 달 이후 실수요자 대상으로 토지와 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수도권에 1,059필지, 지방권에 1,006필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주택은 수도권 양주옥정과 평택 고덕 등 수도권 15개 지구에서 약 11,000세대를, 충남도청 이전도시 등 지방권 11개 지구에서 약 9,000세대 등 총 2만 505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수서 KTX 신혼희망타운과 위례 공공분양단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입주민 수요가 풍부한 단지에서 분양상가 137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서쪽 지방은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동쪽 지방은 비교적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서쪽 지방에서는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1도, 대전 10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로 하루 사이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11도, 춘천 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릉은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속초의 낮 기온은 1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1도, 부산 13도, 대구 1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광주 25도, 부산 20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도와 전북,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된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